서울 강남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길 중 하나인 미리네 그룹의 최고 경영자 강도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막 유럽에서 귀국하여 시차 적응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은 피로감 대신 서늘한 냉철함만이 감돌고 있었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빈틈없는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풍경은 그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으나 오늘 그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공간이었기에 그의 미간은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다. 도지는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화면 속에 떠 있는 메시지를 노려보았는데 그것은 사고뭉치 쌍둥이 동생 강도연이 보낸 구구절절한 구조 요청이었다. 도연은 언제나처럼 무책임하게 자신의 아들을 유치원에 방치한 채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해외로 도피해버렸고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형인 도진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었다. 도진은 평소라면 비서실장을 시켜 간단히 해결했을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움직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연이 저지른 사고의 규모가 비서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은밀하고 개인적인 가정사였기 때문이었다. 차량이 점차 속도를 줄이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도진은 익숙하지 않은 풍경에 잠시 시선을 멈추었고 그곳에는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햇살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이 유치원 정문 앞에 멈춰서자 주변을 지나던 학부모들과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도진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쳤지만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재킷 단추를 잠그며 유치원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 위압적인 아우라는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유치원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달콤한 간식 냄새와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도진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렸지만 그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조카가 속한 잎새반 교실을 찾아 복도를 걸었다. 복도 벽면에는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색색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어 도지는 행여나 자신의 구두가 더러워질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는 평생을 효율성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왔기에 이런 무질서하고 감성적인 공간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낯설게만 느껴졌고 하루빨리 조카를 데리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교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는 아이들을 통솔하는 교사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어 도지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도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으나 그 평화는 도진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낯선 검은 양복의 남자에게 쏠렸고 그 중에는 도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조카 민준이도 섞여 있었지만 민준은 삼촌을 아빠로 착각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 아이들 틈에서 책을 읽어주던 여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이목구비와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모습이 꽤나 당차 보였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민준을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도진이 입을 떼기도 전에 서윤은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와 앞을 가로막았고 그녀의 눈빛은 도진이 예상했던 호기심이나 동경이 아닌 타오르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허리춤에 손을 올렸고 마치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을 대하듯 매서운 기세로 그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을 아이 아빠인 강도연으로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도연이 보여주었던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듯 거침없이 쏘아붙였다. 도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노골적인 적대감을 받아본 것이었기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고 해명할 타이밍을 놓친 채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서유는 도진의 침묵을 반성의 의미가 아닌 무시로 받아들였는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이며 민준이가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따져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가슴팍을 검지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장난감이나 옷이 아니라 아빠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며 훈계를 이어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훈련소의 조교보다 더 엄격해 보였다. 도진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그 작은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묘한 압박감과 함께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천하의 강도진이 아닌 혼나고 있는 철없는 아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도진은 묘하게도 그녀의 분노가 싫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녀의 태도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도진은 평소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비굴한 미소나 가식적인 친절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기에 서윤의 꾸밈 없고 솔직한 분노는 그에게 있어 일종의 카타르시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도진이 입고 있는 최고급 슈트의 브랜드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의 가치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민준이라는 아이의 행복만을 걱정하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킬 것과 아이의 알림장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각서라도 받아낼 기세로 그를 노려보았는데 도진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순응하고 말았다. 그것은 공포나 위압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뿜어내는 열정과 진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도진은 이 당돌한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때 교실 구석에 서 있던 민준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도진의 바지 자락을 잡았고 아이의 작은 손길에 도진은 퍼뜩 정신을 차리며 현실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서유는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방금 전까지의 사나운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극적인 표정, 변화의 도진은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빠가 많이 바빠서 늦으신 거라며 아이를 달래주었고 도진을 향해서는 다시금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아이 아핀이 체면을 살려주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도진은 엉겁결에 민준을 안아올리며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고 서유는 그런 도진의 옷매무새를 거칠게 다듬어주며 다음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유치원 문을 나서는 도진의 등 뒤로 서윤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해서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차마 뒤를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도망치듯 주차된 차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차 안에 민준을 태우고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도진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차가 출발하고 유치원이 점점 멀어지자 도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자신을 호되게 질책하던 서윤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분노로 발그레해진 뺨,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내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도진의 입가에는 피식하고 실소가 터져 나왔다.
도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었다. 그는 얌전히 앉아있는 조카 민준을 바라보며 내 아빠인 척 연기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비합리적인 생각이었다. 민주는 삼촌의 속내를 알 리 없었지만 도진의 눈빛이 평소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고는 배시시 웃어 보였고, 도진은 그런 조카의 머리를 어색하게 쓰다듬으며 묘한 공범 의식을 느꼈다. 도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고 동생 도연의 행방을 찾는 일을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서윤에게 끌렸는지 분석하려 했지만 그것은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에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도진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전략가였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그저 서툴고 호기심 많은 한 남자에 불과했고,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하고도 흥미진진한 게임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뱉은 거짓말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서윤의 그 당당한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욕망에 충실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서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고, 너무 완벽해서 차가워 보이는 자신의 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적이고 부족해 보이는 아빠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드레스룸에 들어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캐주얼한 옷들을 꺼내 입어보며 거울 속에 자신과 눈싸움을 벌였지만 어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도진은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셔츠 단추를 몇 개 푼 채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자 그제야 조금은 생활에 찌든 가장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다시 유치원에 갈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도진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서윤이 자신을 향해 쏘아붙이던 말들을 곱씹어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비난이 아닌 애정 어린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해 스스로도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진짜 강도연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당장 사실을 밝힌다면 그녀와의 인연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덮어두기로 합리화했다. 도진은 내일은 조금 더 연기를 잘해서 그녀의 의심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 보리라 다짐하며 잠을 청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서윤의 환한 얼굴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도진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도진은 평소보다 훨씬 더 공들여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완벽한 CEO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완벽한 백수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최고급 원두커피 대신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민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고, 거울을 보며 순박해 보이는 표정을 연습하는 등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못할 기행을 일삼았다. 민주는 삼촌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도진은 조카에게 쉿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이것이 우리 둘만의 비밀임을 강조했다. 도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서며 오늘 만날 서윤이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지 기대감에 부풀었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유치원 등원길은 출근길의 교통체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도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엄마들의 수다 소리 속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유치원 정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최대한 불쌍하고 기죽은 표정을 지으며 연기 모드에 돌입했다. 정문 앞에는 이미 서윤이 나와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녀는 멀리서 걸어오는 도진과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주시했다. 도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속으로 다짐했는데 그것은 오늘 반드시 그녀의 마음속에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존재감을 비록 가짜 신분일지라도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결심이었다. 서윤은 도진이 다가오자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렸고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 앞에 서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짧은 목례로 답하며 민준을 데려갔다. 도진은 민준이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서윤에게 말을 걸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먼저 선수쳐서 할 말이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다. 도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아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상담실로 향했다. 상담실의 좁은 공간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증폭시켰고 도진은 가까이에서 본 서윤의 얼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윤은 도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한 뒤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민준의 유치원 활동 계획표와 부모 참여 수업 안내문이었다. 그녀는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이번 참여 수업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번에도 핑계를 대고 빠진다면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진은 그녀의 협박 아닌 협박에 미소를 지으며 반드시 참석하겠노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는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은 자신의 드레스룸 한가운데 서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수조원 규모의 인수합병 안건을 검토할 때보다 더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 옷장 안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최고급 맞춤 정장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지만 백수 아빠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동생 강도연의 옷 무더기를 뒤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색이 바랜 회색 트레이닝복 상하이를 찾아내어 거울 앞에 대보았다. 평소에 그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촌스러운 디자인이었지만 서윤의 의심을 피하고 그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도진은 억지로 트레이닝복을 껴입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백수형 그 자체여서 헛웃음이 나왔다. 도진은 평소 타고 다니던 검은색 세단 대신 수행비서가 급하게 구해온 경차의 운전석에 몸을 구겨 넣었는데 좁은 좌석이 낯설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시동을 걸자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가 엉덩이를 타고 전해져 왔고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차를 도로 위로 몰고 나갔다. 신호 대기 중에 옆 차선에 정차한 버스 승객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도진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고개를 까닥거리는 여유까지 부려보았다. 유치원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윤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과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갈 그녀의 표정을 상상하는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마침내 유치원 앞에 도착한 도진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차문을 열었는데 그의 등장에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유치원 입구에서 등원 지도를 하고 있던 서윤은 낡은 경차에서 내리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도진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번드르르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동네 백수 차림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처지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걸어가 민준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연기는 헐리우드 배우 뺨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서윤은 민준을 반갑게 맞이한 뒤 도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옷차림이 편해 보이신다며 말을 걸었고 도진은 짐짓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구직 활동 중이라 편한 옷이 좋다고 둘러댔다. 그의 거짓말은 서윤의 모성 본능과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도진은 민준을 들여보낸 후 바로 돌아가지 않고 유치원 화단 주변을 서성거리며 서윤의 관심을 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마침 서윤이 무거운 화분들을 옮기기 위해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그는 쾌재를 부르며 쏜살같이 달려가 그녀의 손에서 화분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여자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서윤은 괜찮다고 사양하면서도 그의 도움을 내심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도진은 무거운 화분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자신의 숨겨진 근육과 남성미를 어필하려 노력했고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자 소매로 쓱 닦아내며 거친 매력을 발산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모습을 보며 철없는 아빠인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성실하고 듬직한 구석이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었다. 화분 정리가 끝나자 서윤은 감사의 표시로 시원한 음료수를 건넸는데 도진은 평소라면 입에도 대지 않을 저렴한 오렌지 주스를 받아들고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인 양 단숨에 들이켰다. 두 사람은 화단 경계석에 나란히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도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전략적 대화 스킬을 발휘하여 그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인터뷰하듯 서윤의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주말 계획 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지만 서윤은 그것이 작업 멘트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순순히 대답해 주었다. 도진은 그녀가 소박한 떡볶이를 좋아하고 주말에는 주로 서점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다음 작전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게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도진의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치원 원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다. 원장은 낯선 남자가 서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와 누구냐고 물었고 도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렸다. 서윤이 재빠르게 나서서 민준이 아버님인데 오늘 화단 정리를 도와주셨다고 해명하자 원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더욱 철저하게 강도현이라는 가상의 인물에 몰입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윤에게 원장님이 깐깐해 보이신다며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환기시켰고 서윤은 피식 웃으며 원장님도 사실은 좋은 분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서윤은 도진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고 도진은 아직 안 했다며 배를 문지르는 신을 해 보였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이 싸온 도시락이 좀 넉넉하다며 같이 드시겠냐고 제안했고 도진은 이것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하며 넙죽 수락했다. 두 사람은 유치원 근처의 작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는데 그 안에는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소세지, 야채볶음 같은 평범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소박한 집밥의 맛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특히 서윤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밥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서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진은 서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음에는 자신이 맛있는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서윤은 백수처지에 돈을 아껴야 한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도진은 그녀의 거절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알겠다며 짐짓 풀 죽은 척 연기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이 안쓰러웠는지 다음에 취직하시면 그때 거하게 한턱 내시라고 격려했고 도진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도진은 그녀와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더 이상 머무르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유치원을 나섰다. 차에 올라탄 그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서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 감정에 점차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진은 회사 집무실로 복귀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온통 서윤 생각뿐이었다. 그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서윤의 웃는 얼굴 때문에 실실 웃음을 흘리곤 했고 비서실장은 그런 사장의 기이한 행동에 공포감을 느끼며 눈치를 살폈다. 도진은 비서에게 유치원 근처의 맛집 리스트와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데이트 코스를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고 비서는 사장이 드디어 미친 것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며 지시를 따랐다. 도진은 인터넷 검색창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행동이나 백수 탈출 성공기 같은 검색어들을 입력하며 연애 공부에 열을 올렸고 이는 그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시절 공부했던 것보다 더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저녁이 되자 도진은 다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유치원 앞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퇴근하는 서윤을 우연을 가장에 만날 계획이었다. 그는 유치원 건너편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척하며 유치원 정문을 주시하고 있었고 마침내 서윤이 퇴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도진은 타이밍을 맞춰 편의점을 나섰고 길을 건너오던 서윤과 자연스럽게 마주치며 어색한 연기 톤으로 어머 여기서 또 뵙네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깜짝 놀라며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었고 도진은 저녁 해결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들렀다며 능청을 떨었다. 서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도진을 보며 측은지심을 느꼈고 결국 자신이 저녁을 사주겠다며 그를 이끌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순대국밥집이었는데 도진은 펄펄 끓는 뚝배기와 특유의 냄새에 잠시 주춤했지만 서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어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을 한술 뜬 도진은 뜨거움에 입천장이 데일 뻔했지만 꾹 참고 꿀꺽 삼켰고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물을 건네주고 호호 불어먹으라며 챙겨주었다. 도진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고 배가 부르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았다. 식사 후 서윤은 도진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도진은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녀의 진심에 대한 고마움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침묵을 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진은 서윤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서윤은 괜찮다고 거절하다가 결국 그의 끈질긴 제안에 못 이겨 승낙했다. 밤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도진은 이 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해왔고 도진은 본능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쪽으로 확 끌어당겨 보호했다. 서윤의 몸이 도진의 단단한 가슴팍에 부딪혔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게 되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도진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걱정했고, 서윤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다. 서윤은 황급히 도진의 품에서 떨어지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도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의 귀끝은 이미 빨개져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시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집 앞에 도착했고, 서윤은 조심히 들어가시라며 인사를 남기고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대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며 방금 전의 감촉과 떨림을 되새김질했다. 그는 자신이 서윤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도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필름처럼 돌려보았고, 서윤의 사소한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윤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잘 들어갔냐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덕분에 잘 들어왔어요. 민준 아버님도 좋은 꿈 꾸세요라는 다정한 답장이 적혀 있었다. 도진은 그 짧은 문장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이는 냉철한 CEO 강도진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일은 또 어떤 핑계로 그녀를 만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서윤과 함께하는 달콤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눈을 뜨자마자 활기찬 기운을 느꼈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오늘도 파이팅을 외쳤다. 그는 어제보다 한층 더 자연스러운 트레이닝복 핏을 자랑하며 출근 준비를 마쳤고, 회사 일이 아닌 유치원 출근이 기다려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편의점에서 파는 1+1 초콜릿을 샀는데 비싼 명품 선물보다 이런 소소한 선물이 백수 아빠 콘셉트에 더 잘 어울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며 서윤이 좋아할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유치원을 향해 차를 몰았다. 유치원 입구에서 서윤을 만난 도진은 무심한 척 초콜릿을 건네며 오다 주었다는 식상한 멘트를 날렸고, 서윤은 빵 터지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의 환한 웃음을 본 도진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녀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솟아났다. 주말 아침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강도진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지만 그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대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오늘은 서윤과 민준을 데리고 서점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기에 그는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도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지난번 서윤이 칭찬해 주었던 회색 트레이닝복을 다시 꺼내 입어보며 이 옷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면도조차 하지 않은 채 거칠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는데, 이는 완벽함을 추구하던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도진은 현관을 나서며 오늘 하루 동안은 미린의 그룹의 회장이 아닌 백수 강도현으로서 서윤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약속 장소인 서점 앞에는 이미 서윤이 민준의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에 단정한 출근 복장이 아닌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도진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 만큼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서윤은 도진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도진은 그 미소에 화답하기 위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천천히 다가갔다. 민주는 삼촌을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도진은 조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서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도진의 자연스러운 옷차림을 보며 이제는 동네 오빠처럼 편안해 보인다며 농담을 던졌고 도진은 그녀의 친근한 태도에 안도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세 사람은 마치 단란한 가족처럼 서점 안으로 들어갔고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서점 안은 묵직한 종이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어우러져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도진은 이런 평범한 데이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민준이 어린이 서적 코너로 달려가자 도진과 서유는 그 뒤를 쫓으며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손등이 스칠 때마다 도진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 서유는 도진에게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도진은 습관적으로 경영 경제 서적이나 인문학 고전을 이야기하려다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백수 아빠라는 설정에 맞추기 위해 그는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좋아한다고 둘러대며 멋쩍게 웃었고 서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귀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다. 한참 책을 구경하던 중 서윤이 유아 교육 관련 서적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본 도진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심각해 보였는데 도진이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치원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일러까지 고장나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유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비서를 시켜 그 건물을 사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무능력한 백수 아빠일 뿐이라 주먹만 꽉 쥐어야 했다. 서유는 도진에게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반드시 좋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위로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결의를 다졌다. 도진은 서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은 듯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두 사람은 서점을 나와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며 다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지만 도진의 머릿속은 온통 유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매운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사실 그것은 매운맛 때문이 아니라 서윤을 힘들게 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월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도진은 다시 냉철한 미린의 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와 집무실에 앉아 비서실장을 호출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다. 비서실장은 아침부터 사장의 기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긴장한 채 들어왔지만 도진의 입에서 나온 지시는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도진은 강남의 한 허름한 유치원 건물을 당장 매입하고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것처럼 꾸며 보일러 교체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비서실장은 갑작스러운 사장의 지시에 당황하여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도진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여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시가 서윤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 상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유치원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 인상이 취소되었고 최신식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교실이 훈훈해진 것이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기뻐하며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고 도진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함께 기뻐해 주었다. 서윤은 마치 산타클로스가 다녀간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도진은 그녀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산타가 된 기분을 만끽했다. 그는 서윤에게 축하주를 사겠다며 저녁 약속을 잡았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유치원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축배를 들었는데 서윤의 얼굴은 술기운 때문인지 기쁨 때문인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정말 꿈만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도진은 그런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고 도진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평소의 백수 말투가 아닌 CEO 특유의 세련된 화법과 지적인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복지 정책의 허점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며 열변을 토했는데 이는 그가 실수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서윤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점차 의아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의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말을 끊으며 민준 아버님은 평소에 신문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백수라고 하기에는 아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도진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시사 공부를 좀 했다고 둘러댔다. 그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기 위해 민준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물었지만 서윤의 시선은 여전히 도진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기 위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쓴 소주 맛보다 더 쓴 불안감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는 이 위태로운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문득 손이 참 고우시네요. 험한 일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그 말은 도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황급히 테이블 아래로 손을 감추며 원래 피부가 좀 좋은 편이라며 어색하게 웃어 넘겼지만 서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이 단순히 능력이 없는 아빠가 아니라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서윤은 도진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과 말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은 그녀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서윤은 비틀거리는 도진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에 기대어 걷다가 문득 그녀를 멈춰 세우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술김에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사실은 내가 라고 운을 떼었지만 서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도진은 지금 진실을 말하면 그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결국 취해서 헛소리가 나온다며 고개를 저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등을 토닥여 주었고 도진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서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자신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진은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서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그의 내면에서는 사랑과 양심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도진은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했지만 서윤의 얼굴이 떠올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유치원 지원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며 서윤이 절대로 자신의 개입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비서실장은 사장의 과민한 반응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도진에게는 이 문제가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밀어내고 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의 웃는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거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다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유치원으로 향했는데 발걸음이 어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유치원 앞에서 만난 서윤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도진을 반겨주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시선을 피했다. 서윤은 도진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고 어디 아프냐며 이마에 손을 얹어주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도진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며 힘내라고 응원했다. 도진은 음료수 병을 꽉 쥐며 이 따뜻한 여자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소유욕과 동시에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도진은 서윤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런 그녀에게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고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도진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만지작거리며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날이 오면 그녀가 자신을 받아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유치원을 뒤로 하고 걸어가며 자신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진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윤과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지만 그 미래에는 항상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도진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한 남자로서 그녀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도진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창문을 때리며 흘러내렸다. 도진은 빗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서윤이 멀어져가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사랑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도 안겨주고 있었다. 평화롭던 햇살 유치원의 오후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검은 세단들의 행렬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유치원 입구를 막아선 차량들에서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성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아이들을 교실 안으로 급히 들여보내고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밖으로 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는 태양건설이라는 로고가 박힌 명함을 건네며 유치원 부지가 포함된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으니 당장 이곳을 비워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늘어놓았다. 서유는 건물주와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들의 태도에는 법이나 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도진은 유치원 화단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 아이들과 장난치던 순박한 삼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태양건설이 자신의 경쟁사인 대성그룹의 하청업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단순히 땅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관련된 이권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직감했다. 도진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당장이라도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이 구역 전체를 매입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지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상황을 주시했지만 깡패들이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의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다. 서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 찰나 도진은 쏜살같이 달려나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했고 그의 등장에 깡패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 보았는데 평소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은 서늘한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깡패 두목은 도진의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도진은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서윤을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게 했다. 도진은 천천히 재킷을 벗어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도와 위압감이 서려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들자 도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날려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의 움직임은 일반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가볍게 제압하고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격투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는 특수부대 훈련과 단연간의 호신술 수련으로 다져진 실력이었다. 퍽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광경을 목격한 서유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도진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바닥에 뒹구는 깡패들을 내려다보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이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도진의 압도적인 무력에 기가 질린 깡패들은 신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고 두목은 도진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끼고는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 정리되자 유치원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도진은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서윤은 도진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보다는 두려움과 낯설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방금 보여준 그 모습은 절대로 평범한 백수의 것이 아니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도진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급하게 머리를 굴려 왕년에 운동을 좀 했었다고 둘러댔으나 그 변명은 너무나도 궁색하게 들렸다. 서유는 도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속이고 무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멀리해야 한다고. 이성은 경고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가 자신을 구해준 영웅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도진은 서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하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제발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닫힌 문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도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편 도망친 깡패들은 본사로 돌아가 그들의 고용주이자 대성그룹의 이사인 최 전무에게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유치원에 있던 한 남자가 프로 수준의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눈빛이 마치 누군가를 연상케 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무는 보고를 받으며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던 중 강도진 회장의 쌍둥이 동생이 귀국했다는 정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강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연결짓기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만약 그 남자가 강도진 본인이라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부하들에게 그 남자의 뒤를 캐라고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도진과 서윤을 파멸로 몰고 갈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도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자책했지만 서윤이 다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고 서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양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리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그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버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유치원에서 보여주었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냉혹한 승부사의 본능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서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눈동자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다음 날 서윤은 유치원에 출근했지만 도진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아 하루 종일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며 도진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고 그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기다리는 자신의 이중적인 마음에 괴로워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을 데리러 온 사람은 도진이 아닌 낯선 양복쟁이였는데 그는 자신이 도진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전했다. 서윤은 도진이 직접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묘한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고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배웅하며 도진에게 아무 일 없는지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도진은 유치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서윤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듯 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퇴근길에 도진과 함께 걷던 골목길을 지나며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떡볶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눈시울을 붉혔다. 서윤은 자신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진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현실을 직시하려 노력했고 유치원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홀로 싸울 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서윤이 혼자 유치원에 남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며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상태였다. 그때 밖에서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유치원 안으로 침입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교무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지만 곧 거친 손길에 머리채가 잡혀 끌려 나오게 되었고 그녀의 눈앞에는 며칠 전 보았던 깡패 두목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다. 그는 도진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가 필요했다며 서윤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강제로 차에 태워 어디론가 납치해 갔다. 도진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하던 중 비서실장으로부터 서윤이 납치되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사색이 된 회장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도진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보안팀과 사설 경호업체까지 총동원하여 서윤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도진은 자신의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차에 올라타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서라도 놈들을 응징하겠다고 맹세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위치 추적 결과 서윤이 감금된 곳은 도시 외곽의 폐공장으로 밝혀졌고 도진은 경찰에 신고할 시간조차 아까워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현장으로 직행했다. 폐공장 주변에는 이미 태양건설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눈이 뒤집힌 도진에게 그들은 그저 장애물에 불과했다. 도진의 차량이 공장 정문을 들이받으며 굉음과 함께 멈춰섰고 뒤따라온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깡패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는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리며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그의 셔츠는 피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오직 서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장 내부 깊숙한 곳 의자에 묶여있는 서윤을 발견한 도진은 심장이 뱉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그녀의 뺨에 난 상처를 보는 순간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최 전무는 서윤의 머리에 둔기를 겨누며 도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고 도진은 서윤의 안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도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최 전무는 천하의 강도진 회장이 여자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며 조롱했지만 도진은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공장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강도진의 모습은 비굴함과는 거리가 먼 기이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된 최 전무를 꿰뚫을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최 전무는 도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만 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최 전무에게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어 공장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린 채 도진을 바라보며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지만 도진의 시선은 오로지 자신을 내려다보는 탐욕스러운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진은 천천히 카운트다운을 하듯 숫자를 세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공장 밖에서는 거대한 굉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 전무가 도진의 이상 행동에 당황하며 둔기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공장 천장의 창문들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나며 로프를 탄 검은 제복의 요원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려왔다.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공장의 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완전 무장을 한 특수 경호팀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내부로 진입해 순식간에 상황을 장악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깡패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제압당해 바닥에 굴러다녔고 최 전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뒷걸음질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상황이 종료되자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이 먼지를 뚫고 걸어 들어와 무릎 꿇고 있던 도진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보고했다. 그 한마디는 공장 안에 있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력했고
서윤의 귀에는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로 들려왔다. 도지는 비서실장의 부축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트레이닝복은 흙먼지와 피로 엉망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더 이상 백수 건달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서가 건넨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최전무에게 다가가 싸늘한 시선을 던졌고 최전무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도지는 최전무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선고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대성그룹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놈을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그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황제의 칙명과도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최 전무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에 머리를 부섰지만 도지는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돌아섰다. 도지는 묶여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길로 밧줄을 풀어주었는데 그의 표정은 방금 전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걱정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결박이 풀린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기는 대신 그를 거칠게 밀쳐내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서 배신감으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서윤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다정하고 어수룩한 민준이 아버님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하며 혼란스러운 숨을 몰아쉬었다. 주변을 둘러싼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그들이 도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도진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거부 반응에 멈칫하며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이 미린의 그룹의 강도진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가의 이름이었기에 서윤은 큰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도진이 보여주었던 행동들, 즉 백수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던 모든 순간들이 기만으로 느껴져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가지고 노니까 재미있었냐고 소리쳤고 도진은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지금의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도진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것을 알기에 입술만 깨물었다. 서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고 차갑게 선언하고는 공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서실장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깡패들을 제압하고 회사를 무너뜨릴 수는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여자의 마음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도진은 텅 빈 공장에 홀로 남아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고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승리자가 되어 이곳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패배자가 되어 어둠 속에 남겨졌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미린의 그룹의 강도진 회장이 유치원 부지 재개발 비리를 직접 적발하고 해당 건설사를 고발했다는 기사로 도배되었다. 대중들은 강 회장의 정의로운 행동에 환호하며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당사자인 도진은 집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서윤에게 주었던 상처를 곱씹었고 그녀가 느꼈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괴로워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서윤과 유치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되 절대로 자신이 개입했다는 티를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조차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었다. 서윤은 유치원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며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도진의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뉴스에 나오는 도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고 그동안 나눈 추억들이 모두 신기루처럼 느껴져 허무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순간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 마음이 복잡했다. 서유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속에 있는 삼촌의 얼굴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고 그가 빈자리에 남기고 가놓은 길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다. 며칠 후 도진은 서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 위해 유치원을 찾아갔지만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 밖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다시 완벽한 슈트 차림의 CEO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슬퍼 보였다. 도진은 서윤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녀의 미소가 예전처럼 밝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미소를 앗아간 장본인이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결국 편지 한 통만을 경비실에 맡긴 채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경비원에게 전해받은 편지를 읽으며 도진의 떨리는 필체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도진이 단순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편지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그의 후회와 애정이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고 있었다. 서유는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와 거짓말에 대한 상처는 여전히 높은 벽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녀는 그 벽을 넘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진은 서윤에 대한 그리움으로 메말라갔고 업무에 미친 듯이 매진하며 그녀를 잊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결제 서류에 서윤의 이름을 적을 뻔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고 직원들은 회장님의 이상 행동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결국 자신이 서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된 모습이 아닌 강도진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고 비서실장에게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도진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한편 서윤의 유치원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선물과 편지들이 계속해서 도착했는데 서윤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끈질긴 구애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유치원 졸업식이 다가왔고 아이들은 학부모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지만 민주는 해외에 있는 아빠 때문에 홀로 외로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을 위로하며 안아주었지만 아이의 쓸쓸한 등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때 유치원 강당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는데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문 입구에는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는 화려한 수행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오직 혼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압적인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용서를 구하러 온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도진은 수많은 학부모들의 시선 속에서도 오직 서윤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고 서윤은 심장이 바칠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그를 지켜보았다. 도진은 민준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네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민준은 삼촌을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도진은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졸업식 행사가 진행되는 강당하는 강도진의 등장으로 인해 잠시 정적이 감돌았으나 그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무대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서윤에게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고 평소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도 떨지 않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서윤뿐이었다. 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 지난번 유치원 주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미린의 그룹의 회장이 일개 유치원 졸업식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윤은 도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가 단순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만한 재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도진은 사과를 마친 뒤 민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삼촌이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준비해 온 꽃다발을 건넸는데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민준은 울먹이며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고 도진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동안 겁먹었을 조카를 위로해 주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삼촌이자 보호자였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텅 빈 강당에는 도진과 서윤 그리고 민준만이 남게 되었는데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먼저 입을 연 것은 도진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윤은 민준을 잠시 다른 선생님에게 맡긴 뒤 도진을 따라 유치원 뒤편의 작은 벤치로 향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던 추억의 장소였기에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묘하게 요동쳤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도진은 춥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키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적어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배경이나 직함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서윤이 자신을 혼내고 걱정해 주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강도진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싶어서 백수 행세를 했지만 결국 그 거짓말이 서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며 자책했고 그의 눈가에는 맺히지 못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서윤은 도진의 고백을 들으며 그가 가진 권력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를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도진은 고개를 떨구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내 피식 웃으며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내 옆에서 속죄하며 살라고 덧붙였고 도진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서윤은 당신이 강도진 회장이든 백수 강도연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려 했던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고 믿는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도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와락 그녀를 품에 안았고 서윤은 그런 도진의 등 뒤로 손을 둘러 토닥여 주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체온은 뜨겁게 섞여들었고 도진은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도진과 서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도진은 더 이상 백수 코스프레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차를 타고 유치원에 나타났다. 물론 서윤의 요청에 따라 최고급 세단 대신 수수한 국산차를 이용했고 명품 슈트 대신 깔끔한 세미 캐주얼을 즐겨 입으며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유치원 아이들은 도진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도진은 주말마다 유치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등 자상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미리네 그룹의 임직원들은 회장님이 주말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월요일이면 싱글벙글한 얼굴로 출근하는 것을 보며 기이하게 여겼지만 회사의 실적이 날로 좋아지는 것을 보고는 그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 도진은 서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에 취해 하루하루를 꿈만 같이 보냈고 서윤 역시 도진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로 도피했던 진짜 강도현이 예고도 없이 귀국하여 도진의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는 형이 자신의 아들 유치원 선생님과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초풍할 뻔했다. 도현은 형이 미쳤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도진의 서늘한 눈빛 한 방에 깨갱하며 꼬리를 내렸고 민준을 방치했던 죄를 물어 혹독한 육아 훈련을 받게 되었다. 서윤은 도현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가 진짜 민준의 아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동안 도진이 겪었을 고충을 짐작하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도현 역시 도진 못지않게 철없는 구석이 있어 금세 적응했다. 도진은 동생이 돌아옴으로써 민준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조카 바보를 자처하며 서윤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데 열중했다. 도현은 형과 선생님 사이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야 했지만 형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에 내심 두 사람을 응원하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유치원 교실로 향했는데 그곳은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뜻깊은 장소였다. 텅 빈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은은한 조명과 꽃향기가 가득했고 도진은 서윤을 교탁 앞에 세운 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화려한 이벤트나 거창한 프로포즈 대신 담백하고 진솔한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에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도진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감정이 없는 로봇과도 같았지만 당신 덕분에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며 내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당신만의 학생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결혼식은 미리네 그룹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소박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는데 이는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서윤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 도진의 결정이었다. 식장에는 가까운 친지와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만이 초대되었고 두 사람은 화려한 예물 대신 서로에게 편지를 낭독하며 사랑을 서약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특히 민준과 도현은 꽃을 뿌리며 누구보다 기뻐했다. 도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고 서윤은 그런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평생 그를 믿고 의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재계의 큰 이슈가 되었지만 그들은 세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꾸려나갔다. 몇 년 후 미리네 그룹의 회장실에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천하의 강도진 회장이 전화기를 붙들고 쩔쩔매며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서윤이었고 그녀는 도진에게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이니 일찍 들어와서 두부를 사오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이 보는 앞에서도 체면 따위는 잊은 채 알겠다고 깍듯이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비서실장은 이제 이 광경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도왔고 도진은 칼같이 퇴근하여 마트로 향했다. 그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회의보다 아내의 심부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애처가가 되어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을 움직이는 진정한 실세는 사모님이라는 소문이 정설로 굳어졌다. 도진이 두부를 사들고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는 민준이와 도진을 쏙 빼닮은 어린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유는 앞치마를 두른 채 그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고 도진은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서윤에게 다가가 가볍게 입을 맞추며 오늘도 고생했다고 인사했다. 서윤은 도진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다고 웃어 보였고 도진은 이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풍경이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과거에 냉혹했던 자신을 버리고 따뜻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서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후 도진과 서윤은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윤은 문득 도진에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냐고 물었다. 도진은 그때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섭게 혼냈는지 아직도 생생하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서윤은 그때 당신이 얼마나 찌질해 보였는지 아냐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그들의 행복을 증명해 주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도 평생 나를 혼내주고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서윤은 기꺼이 그러겠다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강도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CEO가 아닌 사랑받는 남편이자 존경받는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현명한 아내 이서윤이 함께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미린의 그룹의 전설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으며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도진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밝혀준 서윤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하며 그녀의 이마에 깊은 입맞춤을 남겼다.